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 4세기 로마 제국의 안티오키아란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크고 활기 넘치는 대도시였죠. 근데 이 도시에선요, 모든 공공생활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공연 무대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이 도시의 심정부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는 바로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복잡하고 어려운 신앙 얘기를 하는 기독교 설교가 오늘날의 매진된 콘서트처럼 그렇게나 인기가 많을 수 있었을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당시 상황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당시 최고의 스타 설교가였던 요한 크리소스토모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세요. 자기 옆에 앉아있는 신도들이 마치 비극 배우나 연주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설교자의 기술 하나하나를 아주 꼼꼼하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까다로운 청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요한 크리소스토모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신학을 이야기하는 설교가가 대중적인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단서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교회 앞만 들여다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답은 교회 바깥, 바로 교회를 둘러싸고 있던 도시 전체의 문화 속에 숨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바로 수사학이라는 단어예요. 당시 안티오키아에서 이 수사학, 즉 대중연설은 그냥 몇몇 똑똑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시민들의 일상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시장 바닥에서 오가는 정치 뒷담화, 극장에서의 낭독회, 시끌벅적한 공개재판, 축제 때마다 열리는 연설 경연까지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연설 무대였던 셈입니다. 매일같이 이런 환경에 노출되니 시민들의 듣는 귀가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자연스럽게 모두가 연설 비평화가 된 거죠.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수사학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화려한 대중 엔터테인먼트였어요. 사람들이 경마나 연극에 열광하는 것만큼이나 멋진 연설 한 편에 열광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데클라마티오라는 건데요. 이게 수사학을 배우는 학생들의 연습 연설이었거든요. 근데 주제를 좀 보세요. 해적, 사랑에 빠진 연인들, 난파선, 완전 막장 드라마 소재 아닙니까? 연습부터가 이미 하나의 쇼였던 겁니다. 파네기리쿠스라는 공식 찬양 연설도 있었어요. 황제나 도시를 칭송하는 이 연설들은요, 도시의 큰 축제 때마다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야말로 도시의 빅 이벤트였습니다. 심지어 아주 진지해야 할 법정까지도 하나의 거대한 스펙타클, 구경거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변호사를 고를 때 법 지식보다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웅변수를 더 중요하게 봤어요. 변호사는 논리적인 주장은 물론이고 군중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엔터테이너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웅변가 변호사, 배우, 그리고 설교가까지 직업은 다 다른데 청중을 사로잡기 위해 쓰는 기술은 놀라울 만큼 똑같았습니다. 설득력 있는 논리, 매력적인 목소리, 극적인 몸짓, 마치 다들 똑같은 연기자 도구 상자에서 기술을 꺼내 쓰는 것 같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종종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제는 법정에서 변호사로 열변을 토하던 사람이 오늘은 축제 무대 위에서 웅변가로 서 있는 거죠. 결국 같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 무대만 바꿔가면서 공연을 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안티오키아의 청중. 이 사람들은 그냥 얌전히 앉아서 박수나 치는 그런 관객이 아니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무대에 개입하고 심지어 판을 흔드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의 이 일화를 보면 딱 감이 옵니다. 시민들이 황제의 긴 수염이랑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풍자시를 만들어서 시장 한복판에서 노래로 부르고 다닌 거예요. 그러자 황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시한 게 아니라요. 미소포곤, 우리말로 수염 혐오자라는 제목의 공식 반박문을 써서 공개적으로 딱 붙였습니다. 황제가 시민들의 공연에 직접 웅수한 거죠. 대중의 목소리가 황제를 움직인 겁니다. 율리아누스 황제가 남긴 이 말이 당시 청중의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시를 쓴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듣고 즐긴 청중 역시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 듣는 행위 자체가 적극적인 참여고
동이라고 본 거죠. 이 청중의 힘을 가능하게 한 구체적인 도구가 바로 아클라마티오입니다. 이건 그냥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의견을 표현하고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함성이었습니다. 이 함성으로 군중은 판사나 총독, 심지어 황제의 결정까지 바꿀 수 있는 막강한 정치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 숫자를 좀 보세요. 6,000명. 이게 안티오키아 근교에 있던 극장 딱 한 군데의 수용 인원이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군중이 한 목소리를 낼 때 그 힘이 얼마나 막강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모였습니다. 연설에 열광하는 도시, 엔터테인먼트가 된 수사학, 그리고 적극적인 청중. 이 단서들을 가지고 드디어 맨 처음에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신성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안티오키아라는 거대한 수사학적 인프라 안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무대였을 뿐입니다. 이 비교표가 모든 걸 증명합니다. 극장이나 법정에서 보였던 청중의 행동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연설 기술에 박수를 보내고 찬성의 함성을 지르고 아클라마티오로 주교 선출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키기까지. 결국 같은 청중이 장소만 바꿔서 똑같이 행동했던 겁니다. 당시 또 다른 교회 주도자였던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우스도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자신의 신도들이 마치 극장 관객처럼 행동하는 걸 보면서 말이죠. 그들은 사제가 아니라 웅변가를 찾고 있다고요. 그래서 크리소스토모의 설교가 히트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 아니었어요. 이미 존재하던 이 화려하고 극적인 대중 연설에 대한 도시 전체의 열광과 기대를 정확히 파고들었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흥미로운 형태의 스펙터클을 제공하는 새로운 무대였던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교회가 신앙의 공간을 넘어서 당대 가장 인기 있는 미디어 플랫폼이자 공개 무대였다면 우리는 초기 기독교 사상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어떻게 다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을 통째로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